북텔러 책 읽어 드림 만주 모던 한석정 지음. 역사적으로 만주의 특이성은 융합이다. 이곳은 청제국을 건설한 만주족 이외에 다우르족, 오로첸족, 골디족, 허조족 등 여러 민족이 섞여 살던 곳이다. 이런 전통은 만주국 시대에도 이어졌다. 만주국 통치자들이 고안한 국가 이념인 오족 협화는 이런 역사적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만주의 문화 세계에는 일본, 러시아, 조선, 서양의 요소들이 뒤섞여 있었다. 조선과 일본의 많은 지식인과 예술가가 여행하거나 정착한 경험을 통해 만주를 형상화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이광수 등 조선 선각자들의 행선지가 도쿄였다면 1930년대 지식인들의 행선지는 만주였다. 이때 만주 기행문도 크게 유행했다. 러시아 혁명 후 하얼빈으로 피난한 100개 러시아인, 특히 유대계 음악인들은 일본 클래식 음악의 창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만주는 조선, 일본의 문학뿐 아니라 노래의 실험장이 됐다. 조선과 일본에서 만주에 관한 가요가 수백 곡이나 만들어졌다. 오늘날 창춘의 빠다부, 옛 중심가의 거의 원형 그대로 남은 관공서 건축 양식은 동서의 혼합 디자인이다. 1930년대 만주는 오적 협파를 내걸고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지식인과 노동자를 포함해 수백만의 인구를 흡입한 동양의 신천지였다. 만주는 한때 다치바나 시라키 등 일본의 여러 농본적 이상주의자와 공동체 운동가가 꿈을 실현하려 한 공간이다. 여러 좌파 인사가 만주국 농촌에서 북만 합작사 운동 등을 통해 가난한 중국 농민들과 같이 일하고자 했다. 일부는 러시아인들의 생태적 생활 양식에 이끌리기도 했다. 1930년에서 40년대에 제만 문학가들은 여러 잡지를 통해 수백 편의 문학 서적을 출판하며 만주 문해, 만주 낭만이라는 장르를 탄생시켰다. 중국인 행세를 한 일본 배우 리샹란을 내세워 만주 영화협회가 제작한 일본판 오리엔탈리즘 영화들은 동북아 일대를 휩쓸었고 진화의 밤과 같은 일부 주제가는 뒷날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에게까지 전해졌다. 또한 만주국은 100개 러시아인들을 통해 유라시아니즘, 즉 유럽 아시아 협력의 싹을 틔웠다. 독일과의 접점은 사회동원, 통제경제 등에 관한 지식과 문화적 교류를 마련해 주었고 그 국제성은 동아시아를 초월했다. 이 맥락에서 1942년 아닉테가 베를린에서 열린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자신이 작곡한 만주 환상곡을 지휘했다. 당시 동아의 관문이라 불렸던 부산은 매년 각각 대륙과 일본으로 가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열차와 배로 실어 날랐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특급 열차 노조미와 히카리는 매년 속도를 경신해 평텐, 신징, 하얼빈으로 향하며 동북아판 국제화 시대를 열었다. 동양의 파리, 하얼빈은 19세기 말 러시아인들의 동청 철도 건설에서 유래된 도시로 여기에는 러시아인을 포함해 수십 개의 에스닉과 언어가 공존했다. 약 16만 명의 외국인이 살던 다오리 구역에는 수많은 바로크풍의 건축물이 세워졌고 중국 최초의 맥주, 백화점, 택시가 출현했다. 유대계 문화비평가 크라카우어가 1920년대 파리에서 관찰한 이질성의 공전이 하얼빈 거리에도 숨쉬고 있었다. 김일성의 만주 항일 게릴라 투쟁은 건국 신화 수준으로 북한의 핵심적인 기억으로 관리됐다. 그 신화는 체제에 내화돼 군사 국가화에 기여했다. 1960년대부터 유격대 국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 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가 펼쳐졌다.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 역시
항일 여전사의 모델이 돼 의복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 남한에서 만주는 오랫동안 잊힌 전설의 공간이었다. 해방 후 분단과 남북의 대치, 만주의 공산화 등 냉전 상황은 만주에 대한 기억을 깡그리 삭제시켰다. 그래서 오랫동안 만주는 무엇이든 마구 그려 넣을 수 있는 백지였다. 1960년대까지 일부 만주 출신 귀환자들은 항일투쟁가 출신임을 자처했다. 필자의 유년 시절 경남지사였던 어떤 이는 출마 당시 선거 벽보에 한평생을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귀국했노라고 장황하게 썼다. 만주국 군장교 출신인 정일권 전 총리는 장차의 조국을 위해 만주 국군에 복무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만군 인맥은 대륙적인 기질의 호환처럼 낭만적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1960년대 중반 비로소 만주가 남한 교과서에 등장했고 곧이어 만주 웨스턴 등 대중예술의 지원을 통해 항일운동의 성지로 신비화됐다. 만주 근대사의 이질적인 시간대, 예컨대 러일 전쟁 이전과 이후, 만주 사변 이전과 이후 동안 수십 개 에스닉의 단층은 무시되고 조선인 항일 투사와 관동군 양자만이 대결하는 세계로 지정된 것이다. 조선인들의 기회의 땅 만주국의 내면은 가려져 있었다. 나아가 만주국은 동북아 사회 전체에서 억제 대상이 됐다. 동서양 학계에서 만주는 국민국가의 경계로 구획된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변방이었다. 특히 중국 내셔널리즘은 괴뢰국 만주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만주의 역사적인 혼합성을 용납하지 않았다. 예컨대 1998년 외국 학자들의 주도로 중국에서 하얼빈 창설 100주년을 기념하려던 국제학회는 중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중국 내셔널리즘의 입장에서 하얼빈은 중국인들이 만든 도시였다. 하얼빈은 비극의 역사들을 은닉한 채 황색의 테마파크로 변성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국은 사멸을 거부하고 있다. 과거 식민지들과 다른 독립국 형식, 고도의 산업화, 좌파들까지 흡입한 유토피아적 비전 등이 신기함을 발했다. 철도와 도시계획은 만주국 근대의 상징이었다. 일본은 1930년대 이곳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다이쇼와 제철소, 만주화학, 평만댐, 수풍댐 등 세계적인 중공업 단지를 건설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가공할 만한 경제적 자립체를 구상하고 결국 패망에 이르는 서양과의 운명적인 대결로 나아갔다. 그 결과 만주국은 중국과 소련의 대단한 경제적 유산을 남겼다. 1939년 노몬한 전투에서 패한 일본은 소련이 전후 동아시아의 미국 헤게모니를 견제할 세력이 될 것임을 인식하여 패망 전에 유화적 외교 정책을 폈다. 그러나 소련은 참전하자마자 관동군 모두를 억류하고 만주 공장들을 분해했다. 1945년에서 46년 동안 하루에 2만 명씩 동원해 만주 산업 자산의 50에서 70%와 수풍댐의 발전기 일부를 소련으로 옮겼다. 이것은 소련의 비약적인 공업화에 기여했다. 만주국의 유산은 전후 중국의 중공업화 노선에도 공헌했다. 패망 시 중국에 잔류한 약 1600명의 일본인 기술자들은 파괴된 공장을 재건하는 과정에 동참했고 길게는 7년여 동안 중국 기술자들을 길러냈다. 이들을 중심으로 만주의 공업기술 양성학교가 세워져 다수의 기술 간부가 훈련받았다. 만주는 또한 오랫동안 지속된 중국 국공내전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중국 공산당의 승리의 계기를 만들어준 곳이다. 1948년에 공산당 부대가 만주의 대도시 일대에서 이룬 결정적인 승리는 대륙의 전투에서 도미노 효과를 가져왔다. 만주국은 인구이동, 통제경제, 산업,
건축, 도시 계획 등에서 전후의 일본, 나아가 동북아를 연결한다. 만주국의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은 전전 일본의 기획원 설립과 그 물자 동원 계획, 전후의 부흥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만주를 경영했던 기시노부스케 등 만주 인맥은 전후 일본 사회의 각 분야에 포진했고, 만주 개발에 기여한 테크노파시즘, 기술 제국주의는 전후 일본의 부흥과 테크노 내셔널리즘으로 이어졌다. 만주국은 전후 세계 질서를 세우는데 야심을 드러낸 소련이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거점으로 선택한 곳이자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위성 국가들의 원형이었다. 또한 첨단과 폭력이라는 근대의 기묘한 얼굴을 제시하며 동아시아형 관료제적 권위주의 개발 체제의 모델이 됐다. 만주는 이렇듯 전후의 여러 가지 의미로 폭발했다. 항일투쟁의 성지라는 민족주의 담론에 가려져 있지만 만주는 기실 1930년대에 많은 조선인에게 기회의 땅이 됐다. 해방 후 한국의 지도자들 상당수가 젊은 시절 만주국의 각급 기관, 인류지엔구어 대학과 다퉁학원, 선원양성소에서 수학했다. 이들은 하급 관료나 군인, 교사, 말단 관리직에서 의사 같은 전문직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 식민시대 노무직 이외에 별 일자리를 얻지 못했던 제1조선인들에 비해 다양한 취업과 사업 경험을 쌓고 근대성에 노출되었던 제만 조선인들이 해방 후 각계에서 도약하기 유리했다. 해방 당시 만주와 일본에 살았던 조선인들은 약 400만 명으로 당시 한반도 인구의 약 5분의 1이 유전한 셈이다. 유랑과 이산은 20세기 전반 조선인들의 삶의 양식이었다. 일부 제만 조선인들은 총동원의 현장 혹은 혹독한 생태계인 만주에서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해 생존했고, 이 남다른 적응력은 해방 후 10여 년 동안 잠재돼 있다가 냉전 경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발현됐다. 이들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정해진 흐름이 바로 만주 모던, 즉 건설과 동원, 경쟁 등 압축 성장의 적절한 경직성 근대다. 두아라의 동아시아 모던이 19세기 말 전후 일본을 중심으로 서양 근대의 담론과 실행에 관한 동아시아의 지역적 조율이라면, 만주 모던은 20세기 전후 만주를 통해 한국에 전달된 강박적 근대화, 생존, 개척 등이 혼합된 이념적, 실천적 구성물이다. 전자가 공시적이라면 후자는 20세기 전후를 연결하는 통시적 개념이다. 본 연구를 위해 1930년에서 40년대 만주국 정부 공보 등 정부 간행물, 형징셔바오, 매일신보, 후산니포 등 만주, 조선, 일본의 신문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1960년대 한국의 정부 관보 등 간행물과 신문 5.16 직후 구청에서 행정을 맡았던 관료들과 만주에서 귀환한 자들의 인터뷰, 한국, 중국, 일본 및 영어권의 2차 자료들을 활용하려 한다. 관보는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하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있고 5년 이상 보관한다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100만 공무원의 필독서가 됐다. 이것은 공식 자료로서 한계가 있으나 중앙과 지역 관청관의 무수한 보고서 속에 군사정부 지도자들의 명령, 신속한 처리, 엄포와 실망, 현실적 수습 등 재건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이 드러난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1960년대 한국 사회의 한 단면, 즉 재건 체제의 형성과 그 역사적 뿌리에 대한 고찰이다. 그 당시 역사는 총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능력 밖의 일이다. 특히 문서를 숭배하는 수준의 일부 역사학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윌리엄 수월이 주장하듯 문서 자체가 권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은 한국 역사학계의 문서에 대한 집착도 심한 편이다.
모든 주장의 단계마다 문서적 뒷받침을 요구하거나 문서 이외의 사실은 일절 믿지 않을 경우 영국의 위대한 사학자 콜링우드가 말한 역사적 상상력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렇게 되면 1930년에서 40년대 만주 모던에 노출된 한국인들의 심적 성향을 유추하거나 이론적으로 탐색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일본이 항복했을 때 일본의 군인과 관리들이 한 즉각적인 조치는 2주 동안 광란적으로 군수 물자를 약탈하고 문서를 폐기하는 것이었다. 문서 파괴는 항복 1주 전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된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외무성과 대본영은 전후에 있을 전범 재판을 의식해 중국과 소련 관련 문건을 필두로 대량의 문서를 소각했다. 소련은 오랜 망설임 끝에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후 1945년 8월 9일에 마침내 참전해 만주국의 급작스러운 패망을 초래했다. 이에 비해 조선 총독부는 권력 이양을 위해 민족 진영 지도자들과 회동하는 등 완만한 항복 과정을 겪었다. 조선 총독부가 장기간 조직적으로 문서를 폐기했음은 분명하다. 중요한 사실에 관한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만주국이 패망할 때 소련군이 노획한 자료 중 일부가 1990년대에 반환된 적이 있다. 자료의 망실과 역사의 부재는 다르다. 또한 본 연구는 계량적 공시적 연구에 매달리는 일부 사회과학자들의 실증주의 역시 만족시킬 수 없다. 일찍이 알투세르는 러시아 혁명에 대해 중첩 결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것은 1930년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장기간 구미 사회과학계에서 번성했던 실정주의 혹은 형태주의에 대한 비판적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실증주의는 세계의 동일성을 가정하며 비교, 추상, 비가시적 세계, 심층의 분석을 거부하고 보편적 법치성을 추구하려는 신념이다.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계량 연구의 핵심인 인과론은 과거의 수많은 사건, 원인, 요소를 무시하고 결과만을 따지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과학적 리얼리즘을 천명한 바스카가 일렀듯 이런 믿음은 원자화된 혹은 실험실 속의 폐쇄적 체계 안에서나 가능하다. 현실 역사 혹은 개방적 체계는 우리들이 세운 법칙과 무관하게 움직인다. 사회과학적 분석이 빛나던 20세기의 종언과 함께 학문적 경계 허물기, 지역 의미 맥락 과정 일상에 대한 관심, 심층적 사실주의, 탈중심 탈민족의 글쓰기, 그리고 부드러운 문법이 특징인 문화의 시대가 왔다. 푸코는 일찍이 인과적 역사가 아닌 효과적 역사를 제창했다. 이것은 총체적이고 일관된 역사를 부인하고 전망으로서의 지식, 수많은 사건의 뒤섞임, 수많은 외부 사건의 영향을 중시하는 역사관이다. 푸코의 계보학이 거룩한 진실의 규명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 하찮은 세부와 사건에 기대듯 필자의 글쓰기도 국가 형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 외력에 의한 사건, 패턴과 우연, 시차, 다양한 문화 장르를 넘나들 것이다. 그리고 경직된 인과성을 내려놓은 채 1930에서 40년대 만주와 1960년대 한국을 파노라마로 전개하고자 한다. 특혜받은 인식과 고정관념의 해체, 기존의 경계 허물기 등을 주창하는 근래 학문적 조류인 탈구조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 분야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만주만큼 절묘한 연구 대상도 없다. 탈중심의 관점에서 이 글은 1930년대 만주의 자극이 전해진 지역 중 하나인 부산에서 시작해 만주행 엑소더스의 출발지인 영남 지역을 거쳐 만주 펑텐 등지로 갔다가 해방 후 귀환하는 기행 형식을 통해 재건 체제 형성의 역사를 추적한다. 1930에서 40년대 펑텐은 먼 곳의 기표였다. 실상과 무관하게 펑텐은 청운의 꿈을 싣고 한몫 잡으러 떠나는 곳, 이국적인
아편굴과 도박장에서 심신을 적시는 곳, 조선에서 사고 치고 튀는 곳, 김두한에게 패배한 조선 최고의 주먹 구마적을 포함해 체면이 구겨진 조선의 거물들이 몸을 숨기는 곳이었다. 이 책 2장에서는 만주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부산을 통해 식민주의가 초래한 확산이라는 태풍에 접근한다. 만주가 부산에 미친 영향, 조선인의 만주 이주와 귀환, 조선과 만주의 관계, 조선인의 지위, 해방 후에 폭발한 이등 공민 담론의 진위, 예술 세계에서 발견되는 만주의 스펙트럼 등을 통해 1960년대 한국의 재건 체제에 이르는 개척의 흐름을 추적한다. 3장은 한국사 초유의 남성적 국가의 등장, 동아시아 발전 국가의 계보에서 만주국이 차지하는 위치, 만주국을 소환한 배경인 냉전과 한일 수교 등을 짚어보고 1960년대 재건에 침륜된 만주국의 건국 에토스 등을 통해 한국 발전 국가의 역사적 맥락을 젠더 관점에서 논의한다. 4장은 부정적 시각 일변도의 파시즘을 분해하고 파시즘과 근대화의 관계를 살핀 후 만주국 국방국가의 형성과 그의 영향을 받아 거국적 생산과 안보에 주력한 한국판 국방국가의 형성을 살펴본다. 5장은 자연을 통제하는 등 재건 체제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 한국에서 개화한 만주국의 하이 모던은 온 국토를 뚫고 메우는 직선적 건설, 속도에 매몰된 건설 시대를 도래케했는데 이것이 미래 환경에 미친 재앙적 영향을 알아본다. 6장은 신체를 통한 재건 체제의 형성에 관한 것이다. 위생과 신체 단련의 동아시아적 계보로서 만주국의 특성과 영향, 신체의 각성을 논하면서 신체가 어떻게 제국, 민족, 냉전 경쟁에 헌신하고 재건 체제를 형성했는지에 대해 논한다. 7장은 1960년대 예술 세계에서의 남북 대결, 만주국에서 비롯된 예술 세계 등 문화 공작을 통한 재건 체제를 추적한다. 8장은 결론으로서 재건 체제 형성을 되짚어보고 만주 모던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생각해 본다.